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이용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제 인건비 및 4대 보험 신고에 대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항은 이제 직원을 사장님들께서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직원을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필연적으로 고용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고려할 사항이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이제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복리후생적 급여에 대한 성격과 그 다음에 퇴직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 고용 시 이제 고려할 사항인데요. 크게 전반적으로 이제 5가지 항목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고용 형태인데 이제 직원을 고용을 하실 때 그 직원을 정규직으로 할지 아니면 일용직으로 할지 그 여부에 따라서 이제 추가 지출되는 뭐 4대 보험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좀 판단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리후생적 지출 이 부분이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식대가 나간다거나 어떤 의료 지원이 나간다거나 이런 복리후생적 지출인데 금액이 소소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간과하고서 갈 수 있는데 이것들도 직원들이 많아지고 금액들이 모여 놓다 보면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직원 고용 어떤 자금 예산을 이제 책정을 하실 때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들 아시는 이제 퇴직금과 4대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1년 이상 기본적으로 근무한 직원, 이제 정직원에 대해서, 이제 퇴직 시점에서 어떤 세법에서 정하는 그 규정에 따라서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세법에서 정하는 그 금액을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4대 보험도 이제 다들 아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입 여부나 이제 가입 시 얼마의 이제 금액들이 나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아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재수당. 예를 들어서 이제 정상적인 근로 시간 외에 뭐 추가 근로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 잘 아시는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직원 고용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원칙인데, 이제 일용직이나 이런, 그러니까 알바, 일용직들을 고용을 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하는 경우가 좀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좀 보시면은요. 기본적으로는 이 근로계약서는 정규직이 됐든 일용직이 됐든 무조건 작성하고 교부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에 이 근로계약서를 이제 이런 정규직한테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이런 형법적인 제재가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셔서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일용직 같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작성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지 않았을 때는 최대 240만 원까지의 이거는 이제 벌금은 아니고 과태료, 행정법적인 이제 처벌인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는 점 좀 기억을 하셔서 이 표준 근로 계약서라는 게 저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서 다 저희가 다운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하시면 된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규직으로 할지 일용직으로 할지 판단을 하실 때 이제 그 구분 여부에 따라서 원천 징수할 소득세, 그 다음에 4대 보험 가입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세무 대리인과 좀 잘 상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다들 아시는 이제 최저임금, 지금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시간당 8,590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들 때문에 간혹 노동부나 이쪽 노동청에 고발이 되시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일용직 아르바이트생들 책정하실 때 급여 책정하실 때 이런 부분들에 위반이 없는지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시고 이거를 어겼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좀 그런 사항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천징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원천징수는 이제 저희가 매달 급여를 지급하면서 간이세액 조견표라는 거에 따라서 원천징수, 소득세를 매달 조금씩 원천징수를 하게 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4인 가구를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월 22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게
되고요. 이제 1인 가구 가정 시에는 이제 이 월 급여가 220에서 106만 원까지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일용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당이 하루에 15만 원까지는 소득공제로 다 차감이 되기 때문에 이제 원천 징수할 세금이 없고, 이제 그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소액부 징수라고 그래서 이 원천 징수할 세금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이제 그런 규정 때문에 이 1,000만 원까지 고려하면은 일당 이제 18만 7천 원까지는 지급을 해도 원천 징수에서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 복리후생적 급여와 퇴직금 부분인데요. 복리후생적 급여의 개념은 뭐 다들 아시는 이제 기본적인 인건비 외에 그 직원들이 이제 뭐 점심 식사나 이제 이런 식대, 교통비, 그 다음에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이제 회식을 하는 경우에 그런 지출금 등도 이제 그 복리후생적 비용으로 해서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으로는 저희가 이제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 이런 비용들이 뭐 이제 매달 뭐 건별로는 소액일 수 있지만 이제 직원들이 많아지고 이게 이제 매달 합쳐지면은 이것도 꽤 큰 금액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직원이 많은 그런 회사 그 사업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자금 예산 짜실 때 반드시 좀 그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점을 좀 그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퇴직금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직원이 1년 이상 계속적으로 근무하게 되면은 퇴직 시점에서 기본 이제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을 감안을 해서 그거에 이제 근속 연수를 이제 곱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이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퇴직하시면서 이 사직서를 반드시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은데, 이 사직서를 받아 놓고 받지 않고의 그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간혹 이제 사직서를 받지 않은 경우는 직원이랑은 그 당시에는 협의해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것처럼 구두 협의가 됐지만 나중에 이게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돼서 고소 고발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반드시 이 사직서를 받아 놓으시면은 그런 문제들을 이제 충분히 잘 해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사장님이 선택을 하시는 사항인데, 누적적으로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누적해서 퇴직금이 늘어나는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있고,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퇴직연금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퇴직연금 중에 DC형이라고 그래서 퇴직기여형 상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매달 1년 단위로 연도의 월 급여만큼, 한 달치 급여만큼만 퇴직금으로 불입하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누적되는 부분보다는 훨씬 이제 자금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조금 덜하신 그런 이점이 있어서 최근에는 이런 그 DC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셔서 퇴직금 지급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